그러면 이런 경험을 갖다가 초점을 잘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또는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제일 잘하는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X라고 하는 게 경험이고요. experience라는 거고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UX, 그러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UX라고 하는 건 사용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는, 또 이런 애플이나 또 구글이나 이런 제품을 쓰는 사용자의 경험을 우리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UX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최재분 교수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사상 최고죠. 그거의 가장 기본에는 사용자들한테 남들이 베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경험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나왔던 비슷한 사례인데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에 CX라고 그럽니다. 그 CX의 C가 뭐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고객의 경험. 그래서 아까 그 드론을 갖다가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지만은 상업적인 용도로 제일 먼저 시작한 적이 아마존이고요. 이 아마존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 타임이니까 그 딜리버리 타임을 갖다가 줄여줄 수 있고 또 편리한 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히 다운타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무인 항공체인 드론을 갖다가 써보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BMW도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해요. 특히 자동차 회사 중에서. 이때 우리 경험을 DX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 운전하는 사람의 경험.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 문을 갖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까지의 그 경험을 갖다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고요.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나 이런 쪽에도 컨텐츠나 이런 쪽에도 경험에 포커스하자는 얘기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메이어 병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로 유명한 메이어 병원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의 모토로 PX라고 그럽니다. Patient Experience, 환자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 병원에 온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방법과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야가 경험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연스럽기도 하고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 디자인을 하는 쪽에 가장 큰 세계적인 학회가 ACM 카이라고 하는 학회고요. 그 학회가 2015년에 처음으로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4월 18일서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하고요. 한 3,000 내지 4,000명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디바이스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그럴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디자인 방법론은 실제로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구체적인 상품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정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개념들. 두 번째는 그 개념들 간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럼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회사의 전략과 어떻게 싱크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4가지 꼭지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2년, 3년 이렇게 넓게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50분 남짓한 시간뿐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엑기스인 개념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전략 파트
요 두 가지 파트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회사 제품, 우리 회사 서비스에 경험 디자인이라는 거를 적용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방식이 될 것 같구나 하는 정도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원칙이나 절차 부분은 제외하고요. 중요한 개념,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개념 3가지 하고 중요한 전략 4가지.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3가지의 개념과 4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갖다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철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서 전 철학과 교수는 아닙니다. 저기 철학과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신데 전혀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철학에서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은 경험이라는 거는 아주 복잡하고 얽히설키 설켜 있는 실뭉치 같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경험들. 그래서 이걸 말 이렇게 쪼개내 가지고 요거는 저런 경험, 요거는 저런 경험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가 필요한 거죠. 우리 고객의 경험, 내 클라이언트의 경험, 우리 사용자의 경험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지 그 경험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 과학 철학을 경험에 대한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MIT에 주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규정한 게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3가지 실타래들이 똘똘똘똘 뭉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실타래가 어떤 실타래냐? 감각적인 경험, 판단적인 경험, 그리고 관계적인 경험. 요 3가지 우리가 일상에 있는 모든 경험들은 딱 요 3가지다. 그 3가지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첫 번째가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고 맛보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거고요. 이런 감각적인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딱 하나만 가져라 하면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실제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프레젠스라고 합니다. 실제감. 내가 얼마나 실제로 거기에 가 있다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그걸 갖다가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골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골프에서 가장 높은 실제감은 당연히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시는 거겠죠. 실제로 거기 가서 치시는 거니까. 가장 적은 실제감은 골프에 대한 잡지를 보시면 그러면 가장 실제감이 적겠죠. 실제 거기 가서 친 거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실제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스크린 골프 같은 거 그렇죠. 골프전 같은 경우. 그러면은 비록 내가 필드에 나가서 직접 치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제감을 주는 거. 사람들이 도메인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원하는 실제감의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다. 당연히 제일 실제감 높은 걸 원하죠. 근데 꼭 항상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감이 제일 높아야지 좋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원은 판단적 차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하고 나서 그게 나한테 유용했나? 나한테 가치가 있었나? 왜 가치가 있었지? 이게 나한테 왜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judgmental thread라고 합니다. 판단적 경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기인점이라는 겁니다. 기인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일까? 기인, 어디에 기인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동 주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CGV 극장에 가서 제 15년 된 차입니다. 그 CGV 극장 앞에다가 갖다 놓고 나서 저 차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차가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파킹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도 차는 잘 파킹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 안 해요. 나중에 차만 빨리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 무슨 탓이죠? 바깥에 있는 것들 탓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 탓이죠. 반면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이 RC카예요. 아주 유명한 카입니다. 그 일본 회사고요. 이 일본 회사 이런 RC카 같은 거 만들 때 조립할 때 제가 다 하나씩 셀렉트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제 안에 제가 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판단적인 경험의 중요한 수준은 이게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을 때 이 좋은 경험을 한 게 내가 잘해서 내가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된 거냐, 네가 잘해서, 네 기계가 잘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서 된 거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기인점의 수준이고요. 기인점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동화가 좋고 기능이 많이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덜 자동화되고 덜 기능이 있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경험이고요. 이런 관계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물들 간의 관계를 얼마나 넓고 또 친밀하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시면 다 김치냉장고들이 있으신데 김치냉장고는 다른 기계들하고 전혀 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김치냉장고가 연결되면은 제일 치명적인, 김치냉장고의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김치 냄새입니다. 다른 기기랑 연결될수록 냄새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는 하나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홈 오토메이션이나 지금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차원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 놓아서 위아래로는 감각적 경험의 실제감이 얼마나 높으냐. 이쪽으로는 내가 기인점을 갖다가 내 탓으로 생각하느냐, 네 탓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는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오늘 최재범 교수님 말씀하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응집도가 높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아이템들을 하나씩 잡으셔서 저 3차원의 좌표에 점을 하나를 찍으시면 그 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객이 지금 여러분들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하는 그 경험입니다. 그게 현재의 경험이고요. 그 경험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하면은 카카오톡에 관한 경험은 응집도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감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조금 인터널한 그런 내 탓이 조금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반면에 집에 가지고 계시는 UHD TV 같은 경우에 보면 위쪽으로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것처럼 이 실제로 경험, 우리 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딱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 혁신 방정식 4가지만 딱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밑에 있는 게 실제 공식인데 실제 공식은 복잡하니까요. 위에 있는 4가지만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면은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면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은 플러스다.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려고 할 때 저 4가지 공식이 가장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그런 내용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 4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갈등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얼마나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이런 갈등은 감각적 차원에서의 갈등들도 있고요. 이 감각적 차원에서의 갈등 하나만 보실까요? 김 회장님, 공주가 친딸이라는 거 알았어요? 아니요. 아직 눈치 못 챘어. 김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알 거야 이제. 오늘 상하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영경.
그럼 그거 한데 뭔 놈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지랄이여? 어? 성질 급한 년은 그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구만. 젊은 처자가 말을 참 맛깔스럽게 하는구먼. 아이고, 지가요 저 할머니 손에 커서요. 그럼 그 옛날 노래도 할머니한테 배웠나? 야, 저 먼저 들어가요. 아, 그만 가게? 공주가 김 회장 친딸한 건 나올 텐데? 아이고 저 뭐 친달 맞겠죠 뭐. 됐다. 됐어. 네가 전 만났던 공주 맞냐? 1993년 8월 15일 강복절날 춘천 소양강 유원지에서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내 딸 김공주 맞냐? 공주야. 아빠. 아빠. 에이. 저희가 TV를 보면서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제일 아쉽지만. 그런데 이런 장면은 어떤 장면들이냐면 사람들의 선택권을 다 뺏어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실제감을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없어진 실제감 때문에 사람들은 TV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많은 사례들이 이 인터넷 TV, 인터랙티브 TV 이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제일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더 많은 실제감을 주려고 했는데 더 많이 컨트롤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은 별로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판단적인 차원에서도 더 자동화해주고 더 기능화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구성적인 차원에서 아까 우리 신세대처럼 더 연결을 많이 하고 더 넓게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프라이버시 이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컨플릭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컨플릭트를 갖다가 뭐를 초래하게 되냐면 그 컨플릭트를 줄이려고 하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욕망은 좀 더 크게 획기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살살 줄일 거냐 하는 것들을 기업들에게 연결하게 주고요. 그게 1963년도에 나온 우리 사이먼 앤 마치의 이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새로운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방향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이 진화했던 그 방향대로 조금씩 더 빨리 진화하는 아까 최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조금 더 연결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연결하게 이렇게 해가는 순방향적인 변화의 경험이 있고요. 역발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순방향적인 경험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클리어한 프레딕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HD TV를 보다 UHD TV를 보다가 커브드 UHD TV를 보는 거는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생생하게 만드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쪽으로 나아가고요. 판단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자동화로, 그래서 좀 더 기능을 많이 주는 그런 방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관계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갑니다. 이러한 것이 순방향이라면은 역발상적인 거는 이 기존의 경험의 진화 방식과 정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가장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고, 그런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는 꼭 실제감이 높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수도분해도 된다. 우리 과거의 넷북 사례를 보게 되면 비록 팬시한 그런 기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줬다는 거죠. 판단적인 입장에서 자동화 필요한, 다들 자동화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나왔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서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오히려 자동화를 줄여줬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덜 연결됐었을 때, 오히려 좀 한적할 때, 그럴 때가 더 좋은 경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기관의 혁신방정식 최종 정리를 하자면 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작을 때는 순방향적인 변화를 가져갔었을 때 석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큰데 순방향적 변화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갈등은 별로 작은데 역발상적 변화를 시도를 하면은 너무 빨리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거 역시 망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등이 심한데 그 갈등이 심한 거를 역발상적 변화로 해결했었을 때 이때가 또 큰 석세스를 가져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각각의 사례들을 갖다 하나만 보면은 삼성전자의 노트입니다. 삼성전자의 노트는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나와 있고 아이폰 S5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굉장히 만족해요. 별로 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으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해상도 높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작은 갈등에 순방향 변화를 줘서 성공을 갖다 거뒀고요. 큰 갈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순방향만 한 경우, 이런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소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요. 이런 순방향적인 방향을 있었을 때 경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빨리 파는 거고요. 조금씩 파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노트에서 해왔고 S4에서 해왔던, 갤럭시에서 해왔던 그 전략이 이 전략이고요. 그런 현재의 전략이 이 방향대로 진행되어 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 갈등이 쌓여가는 관계에서도 이런 순방향적 경험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죠. 그 어려워진 케이스 중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갈등이 큰 갈등일 때 역발상이 나온 게 뭐 아이폰 케이스도 그렇고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 정말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갈등이었는데 오히려 역발상을 너무 크게 해서 피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대를 앞서가지고 나온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가 아직 시장이 준비가 안 되는데 사용자들은 아직 그만한 갈등을 느끼고 있지 못한데 기업에서 주도가 돼서 큰 점프를 하고 역발상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직 이 방향으로 조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기반의 혁신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네 가지 방정식의 역발상적 경험 전략은 돈키호테 같아져요. 까칠까칠하고요. 이 갈등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엉뚱해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튀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객기를 부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어디로 떠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우리 심리학 제일 처음에 만든 윌리엄 제임스가 1912년에 한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는 건 결국 우리를 좋은 경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경험. 현재의 경험이 사람들한테 주는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그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험. 그 경험이 과연 순방향적인 경험이 되어야 되느냐, 역방향적인 경험이 되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꼭 만드셨으면 하는 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큰 플러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